네, 대한민국 근현대사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 말이 가장 등장한 것은 87 양김 분열이었죠. 그렇죠? 1988년에 87년도에 있었던 13대 대선. 13대 대선에서 양김이 분열하면서 민주신영의 트라우마로 결국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사실상 6.29 선언, 6월 항쟁을 통해서 6.29 선언을 노태우로 시키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이제 뽑는,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두 분의 어떤 야당의 거물 두 명이 갈등하면서 사실 분열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대중의 동교동계가 중심이었고 김영삼의 상도동계가 중심으로 야권이 단일화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정당이 여러분들 통일민주당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그 통일민주당이라는 당이 탄생하는 과정이 바로 6.29 선언 대통령 6월 항쟁의 산물인 직선제를 받자마자 김영삼, 김대중이 손을 잡고 만든 정당이 통일민주당이었어요. 근데 이 통일민주당을 딱 만들고 나니까 이제 코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 두 야권의 거물들이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전두환이 이제 안기부가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영삼 연금 가택을 풀어주고 김대중의 어떤 정치 활동을 금지를 풀어주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서 날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야권 분열을 그 당시에는 안기부가 뒤에서 조종하고 획책을 합니다. 그래서 양김이 분열하면서 단일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가 탈당을 합니다. 그 탈당을 해서 만든 정당이 바로 평화민주당이에요. 여러분들 평화민주당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통일민주당에 남아있던 김영삼과 나머지 세력들 이 단일화 과정에서 도저히 단일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평화민주당을 나왔던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6개월 만에 그렇게 돼요. 6개월 만에 이 통일민주당이 사실상 와해가 되면서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이 남으면서 상도동계는 김영삼을 따라가고 PK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정치인들은 그 뭐죠? 그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가죠. 그때 이 분당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고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끝까지 말렸던 사람들이 문익환 목사님이나 김근태 의장님이나 여러 가지 백기환 선생님이나 제야 인사들이 거기 앞장섰던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자 필승론이라는 게 나오죠. 사자 필승론. 사자 필승론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리면 그 사자라는 게 여러분들 그 김영삼, 노태우는 지역이 겹쳐요. TK, PK, 대구,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김영삼과 노태우가 지지층이 겹치니까 거기서 표가 분열될 것이다. 그때 1987년도 13대 대선에 유권자가 한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사자 필승론은 동교동계가 들고 나왔었어요. 그때 사자 필승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하나갑이에요. 하나갑. 김대중 대통령을 뭐 리틀 김대중이라고 불렀던 그러면서 동교동계 탈당을 주도했던 게 하나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갑을 중심으로 이제 평화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설립이 되고 그 사자 필승론은 서울의 인구 중에서 가장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남 사람들이었어요. 호남 사람들이 서울의 인구 중에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에서는 절대적인 9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고 저쪽은 분열된다는 거죠. 노태우와 김영삼이. 그래서 서울엔 인구도 많고 유권자도 많고 호남도 절대적이고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김종필이가 나오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13대 대선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김종필이도 대선에 출마해갖고 8%인가 얻어요. 꽤 얻어요. 그래서 충청표는 김종필이 독식하니까 어떤 선거의 중간지대가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 필승론의 동계는 서울과 호남만 잡아도 이긴다. 표가 분산되는 그게 사자 필승론의 함정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서울에서 다득표를 하고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 그런 사자 구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겉으로 보기에는 당선이 되죠. 근데 왜 사자 필승론이 왜 실패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왜 3등에 그치냐. 저걸 관건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87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지만 해서 13대 대선을 치렀지만 그 당시에 민정당 조직과 민정당의 자금은 엄청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관가한 거예요. 아직도 민정당과 전두환 세력들은 막강한 권력과 돈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나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겉으로만 보는 정상적인 투표의 방향으로 이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돈 뿌리고 선거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깝게 3등을 하면서 사자 필승론이 물거품이 되면서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민주 진보 지정에는 분열은 죽음이다라는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했던 배경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요거 좀 보시면 그때 노태우가 여러분들 보시면 36점 몇 프로밖에 안 나와요. 36점 몇 프로밖에.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28%가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보세요. 요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이때 보시면 노태우가 여러분들 득표수가 800만 표밖에 안 돼요. 36.64, 김영삼 대통령 633, 김대중 대통령 611, 27%, 28%, 두 분의 직계를 하면 55%가 넘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까먹고 있었는데 김종필이가 꽤 많이 얻었죠. 8% 정도 얻었죠. 김종필이가 180만 표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그래서 김종필을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맨 밑에 보면 백기환 선생님도 나갔다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사퇴를 했던 거예요. 끝까지 버티시다가 진짜 36.64 이 말도 안 되는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민주진영에 분열 트라우마가 생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두 번째 민주정의 대규모 분당 사태가 언제냐.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아니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그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3당 야합을 하죠. 그쵸? 뭐죠? 그 당시에 무슨 한국당이었나? 민주한국당인가? 무슨 상담 야합을 통해서 이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죠. 그 다음에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죠. 민자당이 생겼었죠. 민자당. 그 민자당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탈출했던 사람들이 그 반대 토론해야 된다고 떠들었던 게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삼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김영삼이가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통해서 불사조 이인재가 사실 저쪽에서 표를 300만 표나 가져가면서 겨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로 그러니까 2000년도에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새천년 민주당이었어요. 그 당시에 당명이 새천년 민주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98년인가 당선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16대 대선을 치러야 돼요. 2000년도에 16대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때 아무래도 분위기가 김대중 하면 호남 이게 너무 갇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총선을 치르다가는 대패를 하겠다 싶어갖고 그때 이제 인재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야 세력들이나 운동권 세력들을 정치권에 김대중 대통령이 막 영입을 해서 총선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영입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김민석, 추미애, 이해찬. 김민석은 그 전에 들어왔나? 15대인가? 그때 추미애, 이해찬, 송영길, 뭐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16대 때 다 들어왔던 거예요. 아마 그 김민석이 15대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운동권들 송영길 그 당시에 뭐 이해찬 그다음에 언론계선 정동영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DJ 하면서 따랐던 거예요. 그때 이제 변절자들도 나중에는 많이 생기고 우리가 최근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변절을 한 자가 누구냐면 김영주. 국회 부의장 하다가 갑자기 여의도에서 공천 탈락되니까 이번에 한나라 국민의 힘으로 가갖고 요번에 선거 치른 국회 부의장 기억나세요? 걔도 영입 인사였어요. 그 인간도. 김영주도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영등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영입 인사들이 다시 동교동계의 쇄신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낡은 호남을 중심으로 예전에 정대철, 하나갑, 권노갑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엮여 있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피가 이제 순혈된 거죠. 김대중 대통령 DJ라는 어떤 새로운 피들이 수혈이 됐던 것이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총선을 16대 총선을 치르고 대선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을 누리고 당선이 되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새천년 민주연합을 탈당을 하고 왜 열린 우리당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때 호남 동교동계에 기득권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을 바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바지 취급을 한 거예요. 너는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줬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북 송금 사건 특검을 받아들이면서 호남 동교동계가 노무현을 작사를 한번 낸다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가는 어떠한 개혁도 못하고 지역구도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상 열린 우리당 창당을 선언을 한 거죠. 그때 열린 우리당을 창당을 할 때 그냥 노무현 대통령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는 좀 그 호남 동교동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신당파 의원 37명이 탈당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새천년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37명이 탈당을 하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력이 좀 세진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DJ계들, 그러니까 정동영 그 당시에 뭐 송영길, 정동영,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들은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그 과거의 그 DJ계의 어떤 패단이나 그런 기득권들을 타파해야 된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개혁 정치를 펼치고 여기저기 뭐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열린 우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잘 되면 뭐든지 해주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에 바로 기존에 남아있었던 구동교동계 민주당 세력과 한나라당이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선거는 탄핵의 역풍을 맞아갖고 열린 우리당이라는 정당이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거두면서 민주당은 분당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왔던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열리는 우리당이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고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에 153석인가를 얻으면서 대한민국 87년 헌법 이후에 어떤 우리가 총선을 치르면서 민주진영이 과반 의석을 얻은 최초의 선거였어요. 최초의 선거가 우리는 여태까지 총선에서 지금 막 170석, 180석을 우리가 얻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우리는 오히려 막 80석, 쟤네들은 막 개헌도 넘어드는 200석, 옛날에 민자당 시절에는 막 200석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보면 80석 갖고도 당당하게 그 대한민국의 군부 세력들과 싸우고 독재 권력과 싸웠던, 독재의 후계들과 싸웠던, 그때는 야성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걸출한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어떤 리더가 있었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어떻게 보면 성공이 있었죠. 근데 열린우리당 창당과 성공이 사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를 기점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 마친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들의 공격과 입진보들의 공격, 노무현 사학법 후퇴, 한미 FTA 체결, 여러가지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사실 열린우리당까지 좌초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최고의 황태자는 정동영이었죠. 통일부 장관으로서 미리 대통령의 낙점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정동영이가 대권 후보로 나올 때 상대방은 누구였냐, 바로 이명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과 정동영의 선거 때는 너무 원사이드하게 300만 표인가 500만 표 차이로 아마 이명박이가 압승을 하죠. 압승. 그게 다 조중동이 경제 망친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이 먹혀서 경제 대통령 이명박이가 먹혔던 시대죠. 그러면서 이제 열린우리당은 역사 속에 사라지죠. 아주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그 당시에는 86년도에 운동권 세력들 중심으로 임종석, 그 다음에 송영길,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운동권이라는 86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이에게 정권을 뺏기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민주당은 위기가 왔었죠. 그 다음에 또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의 분당 사태 이후에 가장 큰 분당 상태는 언제 있었냐면 바로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문재인 그 당시에 의원이자 2012년 대선을 패배하고 사실 죄인처럼 지내던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재보궐선거에 도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죠. 그렇죠? 재보궐선거가 2014년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보궐 2016년인가 뭐 재보궐선거에서 2014년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었나? 당선이 됐던 걸로 2014년 재보궐에서 당선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이제 전당대회가 열려요. 그 당시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을 당대표로 하냐 마냐 갖고 이제 엄청나게 싸웁니다. 동교동계가. 그 동교동계 문재인 당대표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반기를 든 게 박지원이었어요. 박지원이면서 박지원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대권과 당권 분리, 대권 당권 분리론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당권을 잡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이유는 당권까지 잡으면 너무 어떤 그 수구 세력들에게 표적이 돼서 공격을 받으니까 대권과 당권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박지원이 자기가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서 앞섰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겠다. 호남 동교동계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 호남 기득권 세력들과는 절대 공천권 나눠먹기나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맞섰죠. 그 정면으로 맞섰던 결과가 결국은 박지원의 공작에 의해서 그 당시에 안철수를 데리고 국민의당을 창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민주당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줄 알았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때 먹혔던 프레임이 뭐냐면 호남 홀대론이었어요. 호남 홀대론. 호남 홀대론을
거의 총선은 2016년이었는데 1년 이상을 호남 홀대론을 퍼뜨리면서 문재인 친노 친문이 호남을 홀대한다라고 해서 호남 홀대론을 펼치면서 국민의힘 어떤, 왜 그러면 분당을 할 때는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호남 동교동계가 다시 한번 배지를 답니다. 그게 국민의당이에요. 그때 비례 의석까지 합쳐서 38석인가를 먹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123석을 얻었던 것이고요. 그죠? 121석인가? 123석 맞죠? 123석 123석을 민주당이 얻고 20대 총선에서 20대 맞죠? 20대 21대 그리고 국힘당이 121석 123대 121. 근데 사실 호남에서 싹쓸이합니다. 국민의힘 당이 그 호남에 38석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 그때부터 2016년 총선부터 민주 진영에서는 160 이상 60석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간 거예요.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 고뇌가 많았죠. 당대표를 포기하면 분명히 안 봐도 뻔한 게 이 정당을 변화나 쇄신을 이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호남의 기득권들의 어떤 지분 나눠먹기 요구를 거절을 하면서 마지막 날 안철수한테 편지까지 쓰고 갔지만 안철수한테 문전박대 당하면서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은 거기서 이제 쫑이 나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2015년 2월 8일 전당대회 때 되게 치열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을 2%인가 3% 차이밖에 못 이겼어요. 제 기억으로. 그게 원사이드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긴 선거가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2015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도 당을 개혁했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 호남파들이 다 나가버리고 2016년에 이제 당대표를 잡고 나서 호남 기득권 세력들을 그러니까 호남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당의 사실상 주류였는데 주류의 교체를 단행한 게 친노 친문이 주류를 잡은 거예요. 2016년 총선부터 그 전까지는 호남 동교동계가 민주당의 주류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2016년 총선부터 물갈이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물갈이가 되면서 친노 친문이 권력을 잡았던 것이죠. 민주당의 권력. 그래갖고 이번 2024년 총선까지 거의 8년 정도 두 번의 국회를 친노 친문이 사실 뭐 민주당의 주류의 역할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호남 동교동계에 기존에 있던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사항이 친노 패권주의의 정산이었어요. 친노 패권주의라는 말을 만든 건 조중동입니다. 늘 조중동을 비판하면서도 자기 진영을 공격할 때는 조중동의 언어를 써요. 그때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자라고 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은 이탈하는 상태가 벌어졌죠. 그때 여러분들 정치 비화를 좀 제가 또 그 당시에 정치 상황을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면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야권이 엄청난 분열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겉에서 볼 때는 안철수가 민주당 호남을 중심으로 동교동계를 데리고 나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완전 분열을 하면서 절망이었었어요. 저 김한길이랑 해갖고 그래갖고 민주당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저쪽 정당이 새누리당이었어요.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오판을 합니다. 어떤 오판을 하냐? 이제 각종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이 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막 180석도 가능하다라고 막 난리를 쳐요. 180석도 가능하다. 뭐 국회 개헌까지 가능할 200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막 군부를 떼요. 그때 이제 서로 이제 권력 욕심을 내면서 정면으로 또 충돌을 한 게 친박과 비박이었어요. 기억나요? 친박과 비박이 야권이 분열되고 분당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가 이제 또 난리 난 게 그 옥새 들고 나르새 김무성이를 중심으로 해갖고 친박과 비박이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엄청난 싸움을 해요. 그때 그래갖고 결국은 야권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둬요. 이건 분명히 이상한 선거였어요. 분열은 야권에서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쵸? 분명히 야권 분열로 분당 사태를 일어났는데 역설적으로 선거는 야당이 이겼어요. 그만큼 저쪽에서는 공천권을 두고 엄청난 개싸움을 벌이다가 사실 망한 케이스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왜 그러면 최근에 민주진영이 분당 사태를 겪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분열이었잖아요. 우리가 양김 분열로 시작된 어떤 노태우의 어부지리 대통령,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과 그 당시에 그 새천년 민주당의 또 분당,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의 어떤 또 분당. 그러면 여태까지 보면요, 민주주정의 어떤 역사나 어떤 진보의 분열의 역사를 보면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많을 때 사실 지금이 분당 시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냐면, 정상적으로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들의 좌지우지되는 정당이었으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선을 앞두고 분열의 조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차기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저들이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의 재판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밖에서 엄청나게 흔들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밖에서 엄청나게 흔들어야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개혁적인 공천이 이루어졌고, 이재명은 운명이기 때문에 운명이고 숙명으로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권과 언론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떠들어도 그게 오히려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똘똘 뭉치는 민주당이 됐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민주당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은 분열 프레임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민주당은 분열 프레임을 극복하는 정당으로 새롭게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분열의 민주당, 민주당의 분열은 죽음, 늘 진보에게 꼬리표같이 따라다니던 분열 프레임을 이재명 당대표는 단순한 개혁공천으로 민주당을 야성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분열이라는 민주진영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최초의 당대표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민주당 사법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당대표가 설사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말 틀려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당선 피선거권 박탈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민주당은 오히려 똘똘 뭉치고 민주당의 어떤 분열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에 비해서 국힘당은 어때요? 박근혜 2016년 탄핵 이후에 탄핵의 강이라는 말들을 만들고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국힘당은 탄핵 트라우마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지금의 권난동이나 저는 국힘당의 어떤 탄핵 찬성표에 색출하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비교해봐도 민주당은 그 어떤 위기에서도 똘똘 뭉치는 민주당으로 분명히 보이잖아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는 중이고, 저쪽은 2016년도에 탄핵의 트라우마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헌법을 유린한 반국가적인 용병을 데려다가 대선을 치러갖고 권력을 잡았지만 지금도 그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반헌법적 내란 수계를 감싸고 도는 계엄의 늪에 빠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였어요. 좀
이런 정치가 우리가 뭐 정치는 반복되고 역사도 뭐 반복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거를 인정하잖아요. 어떤 정치나 고난이나 역경은 이겨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이겨나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정체되어 있으니까 수구 보수라고 하는 거고요. 수구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늘 낡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아무리 방탄 이재명 방탄 이런 얘기를 해도 민주당은 적어도 너희들보다는 더 민주적이고 적어도 너희들보다는 헌법적이고 적어도 너희보다는 국민을 사랑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런 대한민국의 반헌법적 전단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저 정당은 끊임없이 역사적 퇴보를 하고 진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를 탄핵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유승민을 중심으로 배신자가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6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어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기회를 줬다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오로지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만들었던 대통령과 국힘당이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그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죠. 지금 국힘당이 제가 저번에 국힘당은 윤석열 탄핵을 일주일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그 정당의 생명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 윤석열의 생명 연장이 됐을 뿐이지 그러면 국힘당과 동반 자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일주일 만에 국힘당의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은 겉으로는 국힘당이 자기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내란은 잘못된 것이고 계엄은 반헌법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떠드는 권단동이의 말을만 봐도 본인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본인들 말에 스텝이 꼬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치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윤석열 탄핵당하는 날 365일 중에 5일이 행복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5일 중에 하루가 오늘입니다. 마음껏 즐기라고 얘기했죠. 그 하루가 지나자마자 또 여러분들은 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권력을 잡아도 권력을 뺏겨도 늘 불안한 겁니다. 근데 정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으로 사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365일이 스트레스고 괴롭고 그렇지만 그 5일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잊지 못하는 5일이기 때문에 그 5일이 360일이라는 괴로움을 희석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2년 7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괴로움을 겪고 사실 화병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는 날 그날 하루를 보면요. 그 모든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와 여러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을 만듦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겪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뭐 한덕수가 말을 안 듣고 막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의 안정을 드리는 말 한마디만 좀 해드리면요. 쟤네가 윤석열을 보호한다고 내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란은 명백한 것이고요. 이 내란을 동조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중도는 이미 윤석열 탄핵을 했고요. 국민 정서상 내란은 있어서도 안 되고 2030, 4050, 6070 빨간 할 것 없이 태극기 부대 아닌 이상 쟤네가 내란이 아니었다라고 해봐야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저들은 괴멸되는 정당이에요. 시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윤석열 즉각 체포하고 빨리 김건희 그 다음에 내란 특검 통과되고 그 다음에 특검 설치되고 검찰의 수사권 뺏어오고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이런 절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속전속결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란 사건은요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 내란 사건을 지금 선동하고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무효를 또 외칠 정광훈이는요 내란 선동범으로 이미 고발이 돼 있고, 정광훈이는 맘만 먹어갖고 경찰이 체포하면요 정광훈이는 못 나옵니다. 내란 선동으로 정당도, 여러분들 통합진보당이 해체될 때 내란 선동죄였어요. 그렇죠? 정광훈이는 내란 선동으로 고발됐기 때문에요 윤석열 탄핵 과정 시에 저 수구 기득권 극우 개신교들 저거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위기에서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 신기하게 그게 이재명이더라고요. 야, 이거 넘을 수 있을까? 이번 이겨낼 수 있을까? 진짜 큰 위기인데 어느새 그거를 돌파하고 있더라고요. 진보가 나약하고 약해 보여도요 우리는 단련돼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군사 독재의 총칼에 앞서서 싸웠고, 우리는 집권 여당을 해도 야성이 살아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윤석열은 구속될 것이고 윤석열과 함께한 이 내란 수개과 함께했던 자들은 공범으로 처단당할 것이고,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은 이거는 시대적 사명이고 요구예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만 일주일 연장?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윤석열이가 체포 안 될까요? 윤석열을 체포 안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내란을 해도 되는 나라가 됩니다. 제발 이 얘기만 들어도 왜 헌재나 사법부가 내란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 내란을 기각을 시키는 순간 그 어떤 대통령도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군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그거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국회에 군대를 보내갖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윤석열을 기각 판정이 내려지는 순간 다음에 그 어떤 대통령도 헌재에 이런 판례가 살아있는 순간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 군대를 보내갖고 다 끄집어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탄핵이 안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탄핵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를 제거해야만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도 있는 거예요. 요즘 환율이 마구마구 치솟고 있죠. 달러가 막 1450원까지 올라가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자산이고 기축통화인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리스크가 해결되면 대한민국 환율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해외나 이런 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교는 이미 끝났죠. 지금 윤석열과 함께 내란 공범들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외교를 논하면 다른 나라 정상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더 외국에서는 뭐 정보가 없겠습니까? 내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과 자기가 외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지우지 못하는 본인들의 정치 흑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관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방문을 했다가 다 취소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외국의 정상들이나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문 계획을 왜 다 취소하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내란 수괴들과 공범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외교를 한다는 자체가 내란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취소하는 거예요. 미국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동맹을 유지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맹관계를 유지한 것이다. 뭐예요? 차별화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을 탄핵 안 시키면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후퇴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 정의롭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여할 때는 우리가 참 땡큐지만, 이것도 자주 독립국가로서 미국이 국내 정세에 참여하는 것도 잘못됐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탄핵을 했던 잘했든 못했든 미국이 간섭하면 안 된다. 이론적으로 맞죠. 내정 간섭이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맞죠.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역사적인 순간에 늘 친일파들과 대한민국 기득권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단 한 번도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우방국이자 동맹국가가
늘 독재 세력들과 군부 독재와 늘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편에 섰다가 최초의 민주 진영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단 한 번도 미국은 우리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하면서 피를 흘렸던 대한민국 국민들 편에 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미국이 적어도 대한민국이 선진화된 국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는 것은 전 적어도 미국이 이제 대한민국을 후진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의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라고 생각해요. 개발도상국일수록 못 사는 나라일수록 독재가 팽배하죠. 이제는 대한민국은 독재가 들어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미국이 저는 그래도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